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엄마, 이제 혼자 사시면 안 돼요. 딸아이가 전화기 너머로 던진 그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침에 화장실 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진 일을 말했을 뿐인데 딸은 당장이라도 짐을 싸서 요양원으로 가시라는 말까지 꺼냈습니다. 아직 걷지 못할 정도는 아닌데 혼자 일어나는 게 조금 힘들어진 것뿐인데 벌써 그런 곳으로 가야 한다는 말을 들으니 마치 제 인생이 거기서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조용했고 옆집에서 들리는 설거지 소리만이 간간히 벽을 타고 넘어왔습니다. 혼자 산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일인지 그때 처음 실감했습니다. 넘어져도 누가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없고 아파도 바로 옆에서 물 한 잔 건네줄 사람이 없다는 현실이 무겁게 짓눌러 왔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요양원 비용을 검색해봤습니다. 한 달에 최소 200만 원이 넘는다는 글을 보면서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몇 년이나 버틸 수 있을까? 그 돈이 다 떨어지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걸까? 그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요양보호사를 집으로 부르는 방법도 알아봤지만 매일 오시는 건 아니고 일주일에 몇 번만 오신다는 말에 마음 한편이 불안했습니다. 결국 남은 시간 대부분은 여전히 혼자라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며칠을 고민만 하다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넘어진 곳이 완전히 낫지 않아서 조심스럽게 움직이면서도 딸아이한테는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걱정 끼치기 싫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두려웠습니다. 다시 넘어지면 어쩌나, 이번엔 정말 일어나지 못하면 어쩌나, 그런 생각이 밤마다 잠을 방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누군가 문 앞에 와 계시고 점심때쯤이면 옆집 아주머니가 반찬 하나를 들고 노크를 하십니다. 저녁에는 아래층 할머니와 함께 단지 안을 천천히 산책하고 돌아와서는 서로 안부를 확인하는 전화를 주고받습니다. 요양원에 가지도 않았고 비싼 돈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챙기기 시작했을 뿐인데 삶이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3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이었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손 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을 때 30년 넘게 함께 살던 아파트가 처음으로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항상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시던 남편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할 때면 뒤에서 뭐 도와줄 거 없나? 하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그냥 버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혼자 밥을 짓고 혼자 먹고 혼자 설거지를 하고 혼자 TV를 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딸아이가 가끔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물었지만 괜찮다고만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그때는 몸이 건강했으니까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장도 보러 다니고 가끔 동네 노인정에도 나갔고 친구들과 만나서 밥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봄부터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날씨 탓인 줄 알았습니다. 환절기만 되면 관절이 쑤시는 건 나이 들면 흔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심해졌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했습니다. 의사는 무리하지 말고 꾸준히 약을 먹으면서 관리하라고 했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장을 보러 갈 때도 이전처럼 먼 마트까지 가지 못하고 가까운 슈퍼에서 간단한 것만 사왔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 수가 없어서 쌀도 한 번에 2kg씩만 샀고 김치도 작은 통으로 샀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어져서 되도록 집 안에만 있게 됐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였지만 그래도 현관문을 나서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졌습니다. 혹시 밖에서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컸으니까요. 그러다가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에 화장실을 가다가 물기에 미끄러져 넘어진 겁니다. 바닥에 쓰러진 채로 일어나려고 했지만 무릎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했고 화장실 문틀을 붙잡고 간신히 몸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그때 시계를 보니 오전 6시였고 완전히 일어서기까지 거의 20분이 걸렸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그 순간의 공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문틀이 없었다면, 만약 더 심하게 다쳤다면 아무도 모르는 채로 하루 종일 그대로 있어야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딸아이한테 전화를 걸어서 그 일을 말했고 그게 요양원 이야기로 이어진 겁니다. 딸은 진심으로 걱정해서 한 말이었을 겁니다. 혼자 계시다가 큰일 나면 어떡하냐고, 누가 옆에서 돌봐드려야 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그럴 준비가 안 됐습니다. 평생 살던 집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가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요양원에 간다는 건 제 인생이 끝났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본 건 요양보호사 서비스였습니다. 집으로 와서 식사 준비나 청소, 목욕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였는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했고 심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등급 외 판정이었습니다. 아직 혼자서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넘어진 적이 있다고 해도 치매나 중풍처럼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면 지원 대상이 안 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요양보호사를 고용하면 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가능은 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3번, 하루 2시간씩만 와도 한 달에 6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했습니다. 매일 오시게 하려면 그 2배가 넘는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연금으로 받는 돈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게다가 처음 보는 사람을 집안에 들이는 것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제 모든 일상을 낯선 사람에게 맡긴다는 게 불편했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본 건 가사도우미였습니다. 요양보호사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청소나 식사 준비 정도만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한 달 동안 이용해 봤습니다. 일주일에 2번, 한 번에 3시간씩 오셔서 집안일을 해주셨습니다. 청소는 확실히 깨끗하게 해주셨고 반찬도 몇 가지 만들어 놓고 가셨습니다. 하지만 뭔가 허전했습니다. 일을 하러 오신 분이다 보니 대화를 나눌 분위기가 아니었고 정해진 시간이 끝나면 바로 떠나셨습니다. 저는 누군가 옆에서 말동무가 되어주길 원했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그런 걸 바라는 건 욕심이었습니다. 게다가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 달에 40만 원 정도 들었는데 그 돈이면 다른 데 쓸 곳이 많았습니다. 세 번째로 시도한 건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이었습니다. 딸아이가 한번 같이 살아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사위와 손주들이 있는 집에 들어가면 외롭지도 않고 혹시 무슨 일이 생겨도 바로 대처할 수 있으니까요. 일주일 정도 그 집에 머물러 봤습니다. 손주들이 학교 갔다 오면 이것저것 물어보고 저녁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분명 좋은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불편했습니다. 손주들이 시끄럽게 떠들 때마다 조용히 하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고 딸네 부부가 다툴 때도 모르는 척 방에 들어가 있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제 물건이 하나도 없는 그 집에서는 제가 손님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끝나고 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오히려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3가지 방법을 다 시도해봤지만 어느 것도 제대로 된 답이 되지 못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비용과 자격 문제로 불가능했고 가사도우미는
제가 원하는 정서적 교류를 채워주지 못했으며 자녀와의 동거는 서로에게 부담이 됐습니다. 결국 다시 혼자 사는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불안감은 더 커졌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나만 있을까? 이 아파트 단지에도, 이 동네에도 혼자 사는 노인들이 많았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가볍게 인사만 나눴지만 그분들도 아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고, 혼자 잠들면서 혹시 내일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을 안고 사는 사람들. 만약 그런 사람들이 서로 도울 수 있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구한테 먼저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괜히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겁도 났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쯤 지났을 때 아파트 게시판에 붙은 공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독거노인 안부 확인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복지 서비스를 연결해 준다고 했습니다. 별로 기대는 안 했지만 그래도 신청했습니다. 첫 전화가 왔을 때 관리사무소 직원이 아니라 같은 아파트에 사는 봉사자분이셨습니다. 70대 초반의 여성분이었고 본인도 혼자 산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비슷한 처지라서 신청하신 분들한테 전화드리는 거예요. 서로 챙기면서 살자는 취지래요. 그분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불편한 건 없으신지, 필요한 게 있으신지 물어보셨고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무릎이 안 좋아서 집 밖에 나가기 힘들고 가끔 외로울 때가 있다고요. 그분이 제안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사는 분들끼리 한번 모여볼까요? 저도 몇 분 알고 있는데 다들 비슷하게 혼자 계세요. 같이 밥이라도 먹으면서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모인다는 게 부담스럽기도 했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막연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한번 만나보는 거라고 하시니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일주일 뒤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에서 5명이 모였습니다. 모두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의 여성들이었고 한 분을 빼고는 모두 배우자를 여의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인사만 나눴지만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분위기가 풀렸습니다. 한 분은 무릎 수술을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집에서 나오기도 힘들다고 했고 다른 분은 아들이 외국에 살아서 명절에도 혼자 보낸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분은 건강은 괜찮은데 말동무가 없어서 매일 TV만 본다고 하셨습니다. 저마다 사연은 달랐지만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모두 혼자 사는 게 두렵고 외롭다는 것. 그리고 요양원에 가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혼자 버티기도 힘들다는 것. 그 자리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우리끼리 도우면서 살면 안 될까요?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도 일단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매주 한 번씩 모여서 차를 마시며 안부를 나누고 혹시 누가 아프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서로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첫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마음 한편이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뚜렷하게 뭐가 달라진 건 아니었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만으로도 위안이 됐습니다. 그날 저녁 모임에서 만났던 분 중 한 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 이름은 정숙 씨였고 무릎 수술을 받으셔서 아직 걷기가 불편하다던 분이었습니다. 내일 병원에 가야 하는데 혹시 같이 가주실 수 있을까요? 혼자 가기가 좀 무섭네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폐를 끼치는 건 아닐까 걱정하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사실 무릎이 좋지 않아서 멀리 가기는 힘들었지만 병원이 가까운 곳이라고 하셨고
그냥 옆에 있어주기만 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 씨 댁 앞에서 만나서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걷는 속도가 둘 다 느렸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서두를 필요가 없어서 오히려 편했습니다. 가는 길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숙 씨는 남편을 5년 전에 여의셨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서울에 산다고 했습니다. 가끔 전화는 하지만 자주 만나지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 금방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진료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무릎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약은 어떤 걸 먹는지, 재활 운동은 하는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별로 대단한 내용은 아니었지만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좋았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숙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혼자 왔으면 많이 불안했을 텐데. 저도 고맙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도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밖에 나가서 기분이 좋았으니까요. 그 이후로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게 됐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전화로 안부를 묻고 가끔 같이 산책도 하고 서로 집에 남은 반찬을 나눠 먹기도 했습니다. 정숙 씨뿐만 아니라 모임에서 만났던 다른 분들과도 비슷한 관계가 이어졌습니다. 누군가 장을 보러 가면 다른 사람 것도 같이 사다 주고, 누군가 병원에 가면 같이 가주고, 명절이나 생일 같은 날에는 함께 모여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임에서 한 분이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그 이름은 영자 씨였고, 우리 중에서 가장 건강하고 활동적인 분이었습니다. 우리끼리 돌봄 모임을 만들면 어떨까요? 서로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누가 아프면 돌봐주고 급한 일이 있으면 도와주는 거죠. 요양원이나 요양보호사처럼 돈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그냥 서로 돕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들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좋은 취지이긴 하지만 실제로 누군가를 돌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혹시 책임이 너무 무거워지는 건 아닐까? 갈등이 생기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영자 씨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거창한 건 아니에요. 매일 아침 단체 카톡방에 오늘도 잘 일어났습니다라고 한 줄씩만 올리는 거예요. 만약 누가 메시지를 안 올리면 전화해서 확인하고 응답이 없으면 집에 가보는 거죠. 그리고 장 보러 갈 때 필요한 거 있으면 같이 사다 주고 병원 갈 때 같이 가주고 이런 작은 것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니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하고 있던 일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만드는 것뿐이었으니까요. 결국 6명이 돌봄 모임을 만들기로 했고 간단한 규칙을 정했습니다. 매일 아침 8시까지 카톡방에 인증 메시지를 올릴 것, 12시간 이상 연락이 안 되면 집에 가서 확인할 것, 일주일에 한 번은 모여서 함께 식사할 것,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만큼만 도울 것. 모임 이름은 같이 사는 이웃이라고 정했습니다. 거창한 이름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같은 건물에 살면서도 서로 모르고 지내던 이웃들이 이제는 함께 사는 사람들이 된 거였습니다. 돈을 주고받는 관계도 아니고 의무적인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모임이 시작되고 첫 한 달 동안은 새로웠습니다. 매일 아침 카톡방에 인증 메시지가 올라오는 걸 보면서 안심이 됐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밥을 먹을 때면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과연 오래 갈 수 있을까? 누군가 아프면 정말 제대로 돌볼 수 있을까?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할까? 그런 걱정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정숙 씨의 메시지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8시, 9시, 10시가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카톡방에서 누군가 먼저 말했습니다.
정숙 씨한테 전화해 봤는데 안 받으시네요. 제가 한번 가볼게요. 영자 씨였습니다. 저도 같이 가겠다고 했고 우리 둘이 정숙 씨 집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여러 번 눌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을 두드리며 이름을 불렀지만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안에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비상키로 문을 열어야 하나? 그런 생각들이 순식간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만요. 약하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고 정숙 씨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어젯밤부터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급성 장염이었습니다. 혼자서는 병원에 갈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바로 119에 전화했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 정숙 씨 옆에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검사를 받고 링거를 맞았고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하루 정도 입원해서 치료받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병원에 남아서 정숙 씨를 돌봤고 영자 씨는 정숙 씨 집에 가서 문을 잠그고 필요한 물건을 챙겨왔습니다. 그날 저녁 카톡방의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다들 걱정하면서도 다행이라고 했고 퇴원하면 돌아가면서 돌봐드리자고 했습니다. 실제로 정숙 씨가 퇴원한 후 일주일 동안 우리는 교대로 정숙 씨 집에 가서 식사를 챙겨드리고 약을 챙기고 말동무가 되어드렸습니다. 돈을 받은 건 아니었지만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었으니까요. 언젠가 내가 저 자리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걸. 그리고 그때 누군가 나를 돌봐줄 거라는 걸. 그 일이 있고 나서 모임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말로만 하던 돌봄이 실제로 작동한다는 걸 확인했고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아침 메시지가 늦어지면 바로 전화가 오고 며칠 동안 못 보면 안부를 묻는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식사 자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정이 됐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모임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제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휴대폰을 확인하고 카톡방에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시작합니다. 그러면 곧바로 다른 분들의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점심에 뭐 드실 거예요? 저는 오늘 병원 가는 날이에요. 같은 사소한 대화들이었지만 그게 저에게는 하루를 시작하는 힘이 됐습니다. 무릎이 여전히 좋지 않았지만 이제는 혼자 모든 걸 감당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장을 볼 때는 영자 씨가 가는 날에 맞춰서 필요한 걸 부탁했고 무거운 물건은 아예 배달을 시켜서 모임분들이 계실 때 받았습니다. 병원에 갈 때도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미리 카톡방에 날짜를 올리면 누군가 같이 가주겠다고 했고 실제로 항상 누군가 함께 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옆에 앉아 기다려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경제적인 부담도 줄어들었습니다. 요양보호사를 고용했다면 한 달에 최소 60만 원, 매일 오시게 하려면 100만 원이 넘게 들었을 겁니다. 요양원에 들어갔다면 한 달에 200만 원 이상이 필요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모임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함께 식사하는 비용이 10,000원 정도, 한 달이면 4만 원이었습니다. 가끔 생일이나 명절 같은 특별한 날에 조금 더 쓰는 것 외에는 거의 돈이 들지 않았습니다. 물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도 있었습니다. 외로움이 사라진 것, 밤에 불안해하지 않게 된 것,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확신. 이런 것들은 아무리 돈을 많이 써도 살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딸아이가 전화를 해서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모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분들과 돌봄 모임을 만들어서 서로 돕고 산다고, 덕분에 외롭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다고 말했습니다. 딸은 처음엔 걱정스러워 했습니다. 엄마, 그분들이 정말 믿을 만한 분들이에요? 혹시 나중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계속 설명하자 결국 이해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행복하시면 됐죠? 혹시 뭔가 필요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사실 딸의 걱정도 이해가 됐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과 갑자기 가까워진다는 게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고, 혹시 속는 건 아닐까 의심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임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아무것도 빼앗으려 하지 않았고, 그저 함께 있고 싶어서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모임의 형태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밖에 나가기 힘들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집에 모여서 시원한 수박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을에는 단지 한 공원에 모여서 낙엽을 밟으며 산책했고, 겨울에는 따뜻한 카페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계절마다 다르게 만났지만 중요한 건 계속 만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무릎이 조금 나아지면서 저도 다른 분들을 도울 수 있게 됐습니다. 요리를 좀 하는 편이어서 가끔 반찬을 만들어 나눠드렸고, 컴퓨터를 조금 다룰 줄 알아서 모임분들의 휴대폰이나 컴퓨터 문제를 해결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도움을 받기만 하는 것 같아서 미안했는데, 이렇게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있다는 게 기뻤습니다. 우리는 일방적으로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관계였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넘어졌을 때, 딸아이가 요양원으로 가라고 했을 때의 그 두려움은 이제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혼자 사는 건 맞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카톡방에서 인사를 나누고, 일주일에 한 번은 얼굴을 보고, 필요할 때는 언제든 연락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문을 닫을 때도 이제는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문 밖에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우리 모임이 잘 돌아간다는 소문이 아파트 단지에 퍼지면서 비슷한 모임을 만들고 싶다는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동에 사시는 분들이 우리 모임에 참관하러 오셨고, 영자 씨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2번째, 3번째 모임이 생겼고, 지금은 우리 아파트 단지에만 4개의 돌봄 모임이 있습니다. 옆 단지에 사는 친구한테도 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쪽에서도 비슷한 모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5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8명이 됐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몇 달 지나니까 가족처럼 지낸다고 했습니다. 아파서 입원했을 때 모임분들이 매일 병원에 와서 돌봐줬고, 퇴원하고 나서도 일주일 동안 집에서 쉬는 동안 식사며 청소며 다 해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모임이 성공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어느 단지에서는 10명 정도가 모여서 시작했는데 석 달 만에 해체됐다고 합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기대 수준이 달랐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가벼운 안부만 나누고 싶어 했는데, 어떤 분은 매일 만나서 함께 식사하고 싶어 했습니다. 기대가 안 맞으니까 불만이 생겼고 결국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둘째는 책임감의 문제였습니다. 누군가는 열심히 참여하는데 누군가는 필요할 때만 나타났습니다. 도움만 받으려고 하고 도와줄 생각은 없는 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했지만 계속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지쳤고 결국 모임이 깨졌습니다. 셋째는 의사소통의 문제였습니다. 무언가 불편한 게 있어도 말하지 않고 참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서로 오해가 쌓이고 신뢰가 무너지면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듣고 나니 우리 모임이 잘 유지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해졌습니다. 첫째, 우리는 처음부터 명확한 규칙을 정했습니다. 매일 아침 인증,
일주일에 한 번 모임, 급한 일이 있을 때 도움 주기. 이 세 가지만 지키면 되고 그 외에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우리는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때도 조심스럽게 물어봤고 도움을 줄 때도 할 수 있는 만큼만 했습니다. 셋째, 우리는 불편한 것을 바로바로 이야기했습니다. 매주 만나는 자리에서 요즘 불편한 게 없는지, 개선할 점은 없는지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임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혼자 있는 게 더 편하고 어떤 분들은 이미 가족이나 친구들과 충분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격상 모임 생활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억지로 권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임이 가능하려면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지리적으로 가까워야 합니다. 우리 모임이 잘 되는 이유 중 하나는 모두 같은 아파트에 살아서 걸어서 5분 안에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멀리 떨어져 있다면 자주 만나기 어렵고 급한 일이 생겨도 바로 달려갈 수 없습니다. 둘째, 비슷한 처지여야 합니다. 우리 모임은 모두 혼자 살고 건강이 완전히 나쁜 건 아니지만 약간씩 불편한 점이 있는 분들로 구성됐습니다. 만약 한 분이 너무 아프거나 치매가 있다면 다른 분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합니다. 셋째, 서로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완벽하게 신뢰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믿게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만약 누군가 거짓말을 하거나 약속을 안 지키면 신뢰가 무너지고 모임도 깨집니다. 넷째, 경제적으로 비슷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우리 모임은 모두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으로 생활하는 분들입니다. 만약 누군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거나 반대로 너무 어렵다면 모임 활동을 함께 하는데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들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우리 모임이 지금까지 잘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이 방법을 권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이라면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작게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많은 사람을 모으려고 하지 말고 3명에서 5명 정도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의견을 모으기 어렵고 관계를 깊게 맺기도 힘듭니다. 작게 시작해서 잘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이 늘어납니다. 둘째, 규칙을 명확하게 정하세요. 얼마나 자주 만날지, 어떤 방식으로 도울지, 비용은 어떻게 부담할지 같은 것들을 처음부터 명확하게 정해야 나중에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글로 써서 모두가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셋째, 서두르지 마세요. 처음부터 완벽한 모임을 만들려고 하면 부담스럽고 지칩니다. 일단 가볍게 시작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깊어지도록 하세요. 억지로 친해지려고 하지 말고 서로 필요할 때 도와주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까워집니다. 저는 이 모임을 통해서 제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외롭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요양원에 가지 않아도, 큰 돈을 쓰지 않아도,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혼자 사는 게 두렵다면 같은 처지의 이웃들과 함께 사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분명 당신의 삶도 달라질 겁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마음 풀고 가세요 였습니다.